뭐라고요? 프랑스가 한국의 보자기를 표절했다고요. 5년 전 프랑스 패션계에 큰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한국의 전통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보자기의 예술 스카프를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조각보의 패치워크 형식과 색상의 조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스카프는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자기의 매력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국 왕자비 메건 마클이 공식 행사에서 보자기 형태의 클러치백을 선보였고, 미국의 유명 배우 스카일러 사무엘스는 SNS에 보자기라는 글과 함께 보자기 아트 클래스 사진을 공유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늘은 어떻게 한국의 전통 보자기가 세계 패션계의 새로운 영감이 되었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리 말의 지구의 작은 아틀리에에서 일하던 패션 디자이너 클로에입니다. 2019년 9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저 수많은 파리의 디자이너들 중 한 명에 불과했죠. S모드 파리를 졸업하고 작은 패션 하우스에서 일하던 저에게는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말의 지구의 좁은 골목길 사이로 즐비한 부티크들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 누군가의 복제품이 아닌 정말 새로운 무언가였거든요. 매일 아침 빈티지한 건물들 사이로 출근하면서도 생각했죠. 오늘은 어떤 영감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파리의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19세기 오스만의 건축 양식부터 현대적인 패션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게 예측 가능했죠. 아침마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스케치북을 펼쳐들곤 했어요. 하지만 늘 같은 풍경, 같은 디자인들. 제 스케치북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의 지구의 오래된 카페에서 우연히 발견한 포스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 생트 마리 오민에서 열리는 유러피안 패치워크 미팅이었죠.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번엔 뭔가 다를 거라고요. 파리 패션위크를 앞두고 정신없이 바빴지만 저는 기차에 올랐어요. 알자스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2시간의 여정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프랑스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번에도 똑같은 패치워크일까? 생트 마리 오민역에 도착했을 때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마을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패치워크를 알리는 알록달록한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꼈죠.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1200여 개의 퀼트 작품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한국의 보자기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텍스타일과도 달랐답니다. 단순한 천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패턴과 색채의 조화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오방색이라 불리는 5가지 색상의 조합은 마치 현대 미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강렬하면서도 자연스러웠죠. 전시장 한켠에서 만난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보자기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보자기 문화라니 단순한 포장재가 아닌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발전해온 역사가 놀라웠습니다. 보자기는 단순한 직물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었죠. 청색은 봄의 생명력을, 적색은 여름의 열정을, 황색은 가을의 풍요를, 백색은 겨울의 순수를, 흑색은 우주의 지혜를 상징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무심코 지나쳤던 색채의 깊이를 새삼 깨달았어요. 전시장을 나서는 길에 발걸음이 자꾸 뒤로 향했어요. 다시 한번 보자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올랐죠. 11월에 파리 8구 샹젤리제 거리 근처로 한국문화원이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과 때깔. 한국의 색이라는 특별 전시회 소식이요. 그날 밤 비가 오는 파리의 작업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스케치를 했어요. 보자기의 이미지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아이디어가 모여들었죠. 작업실 창가에 비친 가로등 불빛 아래서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수없이 봐왔던 디자인들과는 전혀 다른 신선하고 독특한 무언가가 제 손끝에서 태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료 디자이너 마리가 제 스케치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물었죠. 클로에, 이게 대체 뭐야?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저희 보자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전통 공예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그때는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이토록 크게 바꿔놓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2019년 11월, 파리는 가을비가 자주 내렸어요. 샹젤리제 거리 근처에 새로 문을 연 파리 코리아 센터는 저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줬죠. 때깔, 한국의 색 전시회에서 마주한 보자기들은 패치워크에서 봤던 것보다 더 다채로웠답니다. 전시는 단색,
배색, 다색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들로 가득한 전시장에서 저는 한국 전통 색채의 깊이를 새롭게 발견했답니다. 순백의 보자기가 만들어내는 은은한 그림자부터 오방색의 화려한 조화까지 각각의 보자기에는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이 깊이 배어 있었죠. 바로 문화원의 보자기 수업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죠. 기본 매듭부터가 문제였어요. 손끝으로 천의 감촉을 느끼며 균형 잡힌 매듭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기존 재단법과 바느질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제 손은 보자기의 유연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딱딱하게 형태를 잡으려 할수록 보자기는 더욱 멀어져만 갔답니다. 매일 밤 작업실에서 보자기 접기를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정사각형 접기조차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점차 천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천이 원하는 대로 흐르게 두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자기의 정신이었답니다. 2주가 지나자 기본 매듭도 꽤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꽃 매듭은 특히 매력적이었죠. 천을 여러 번 감아 만드는 입체적인 꽃. 모양은 서양의 어떤 패브릭 아트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기법이었어요. 매듭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알아갈수록 보자기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매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전통 염색 체험은 특히 인상적이었죠. 쪽, 홍화, 치자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드는 색상은 화학 염료와는 전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자연 염색의 색감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되어 갔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보자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병 포장, 상자 포장, 책 포장. 같은 천이라도 담는 물건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죠. 특히 궁중 보자기의 화려한 매듭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보자기에 담긴 환경 철학이었어요.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보자기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생각하는 지혜를 담고 있었거든요. 하나의 보자기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습에서 현대 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복잡한 보자기 포장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죠. 보자기는 단순한 포장천이 아닌 하나의 예술이자 삶을 담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감싸는 행위에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었답니다. 매일 밤 작업실로 돌아와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했어요. 보자기의 기법을 현대 패션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요.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그만큼 설레는 작업이었죠. 파리의 겨울이 깊어갈수록 보자기는 제 디자인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갔어요. 서양의 획일화된 재단법과 달리 보자기는 무한한 변형이 가능했거든요. 같은 천이라도 접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답니다. 3개월간의 기초 과정이 끝날 무렵 저는 이제 막 보자기의 문턱을 넘어선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았지만 그만큼 가슴 벅찬 설렘도 커져갔답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 도전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은 제가 그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가능성을요. 어느 날 문득 에르메스의 실크 스카프가 생각났어요. 만약 이 스카프에 보자기의 매듭법을 적용한다면? 이 단순한 생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90cm 크기의 실크 스카프를 보자기처럼 접어 매듭을 지었죠. 전통적인 보자기의 포장 방식을 스카프에 적용하자 하나의 스카프로 수십 가지 연출이 가능해졌어요. 이 작품들이 우연한 기회에 에르메스 디자이너의 눈에 들어갔답니다. 그는 제 디자인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특히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보자기의 철학이 맞닿아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죠. 에르메스와의 협업은 생각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보자기의 전통을 모두 지켜내야 했거든요. 한 장의 스카프를 완성하기까지 수십 번의 수정이 필요했죠. 매듭의 위치를 몇 밀리미터 옮기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중요했답니다. 프랑스 장인들과 작업하는 과정도 새로웠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동양의 매듭법을 낯설어 했지만 점차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실크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매듭법도 개발했어요. 장인들의 손끝에서 보자기의 매듭은 더욱 정교해졌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어요. 에르메스의 장인들이 보자기의 매듭을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조각보의 패턴은 파리의 세련된 감성으로 재탄생됐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는 생각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이 소식은 패션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구찌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들도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자기는 더 이상 단순한 포장재가 아닌 현대 패션의 새로운 영감이 되어가고 있었죠. 매일 밤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스카프나 가방을 넘어 보자기의 정신을 담은 전체 컬렉션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2020년 2월 파리 패션 위크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전통의 숨결이라는 이름으로 컬렉션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도 설렘이 가득했어요. 제가 느낀 보자기의 아름다움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시도가 패션계에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2020년 2월에 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어요. 파리 패션위크를 앞두고 도시 전체가 들썩였죠. 특히 루브르 박물관과 튤르리 정원 주변은 세계 각국의 패션 관계자들로 북적였어요. 공기마저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제 컬렉션의 발표 장소는 그랑팔레였어요. 당시 프랑스는 총파업의 여파로 혼란스러웠지만 에르메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무사히 준비를 마칠 수 있었죠. 매일 밤 늦게까지 피팅 모델들과 리허설을 반복했어요.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는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실크 스카프와 드레스였죠.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색감, 보자기 매듭을 활용한 디테일, 조각보 패턴을 응용한 프린트까지 한국의 전통미를 파리의 세련된 감성으로 표현하려 노력했어요. 쇼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코로나의 확산으로 많은 패션쇼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에르메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오프라인 쇼를 강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날의 그랑팔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평소의 3분의 1로 줄어든 관객석, 마스크를 쓴 채 자리한 패션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델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을 때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한 장의 보자기 스카프가 5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퍼포먼스였거든요. 이어서 선보인 드레스는 전통 조각보의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죠. 마치 천 조각들이 공중에서 춤추듯 흐르는 실루엣이 런웨이를 채웠어요. 피날레에서는 모든 모델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연출한 보자기 스카프를 선보였어요. 같은 디자인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변신한 스카프들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패션 에디터들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지속 가능한 패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쏟아냈어요. 쇼가 끝난 후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샤넬의 쇼에서 동양인 모델이 처음으로 클로징을 장식한 것처럼 제 컬렉션은 파리 패션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동양의 전통이 서구 패션의 중심에서 이토록 환영받은 적은 없었다는 찬사가 이어졌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패션계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제 컬렉션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공개된 쇼는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특히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6개월 전 알자스의 작은 전시회에서 처음 보자기를 만났을 때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한국의 전통미가 세계 패션계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순간을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도, 제 삶이 이토록 달라질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2020년 봄, 서울은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춰섰지만 제 보자기 연구는 오히려 더 깊어져 갔답니다. 파리의 성공 이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한국을 찾은 거였죠. 서울공예박물관의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 전시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전시장에서 보자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보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했죠. 특히 전통 보자기가 에코백으로 변신한 작품들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시도하는 다양한 실험도 흥미로웠어요. 레트로 열풍과 젠더 뉴트럴 패션의 흐름 속에서 보자기는 더욱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었죠. 친환경 소재로 만든 보자기 스타일의 가방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된 패션쇼에서는 색다른 시도를 했어요. VR 기술을 활용해 관객들이 보자기 작품을 360도로 볼 수 있게 했죠.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이 뜨거웠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장인들과의 만남에서 얻었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죠. 소재 선택부터 제작 방식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장인들의 조언 덕분에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답니다. 특히 한국에서 다시 해보는 천연 염색 작업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쪼겸, 홍화, 치자 등 자연에서 얻은 색감은 화학 염료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자연 염색의 색감을 보며 전통의 지혜를 새삼 깨달았어요. 장인들은 보자기의 정신도 가르쳐 주셨어요. 물건을 감싸는 것은 단순한 포장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행위였죠. 보자기에 매듭을 풀 때마다 설렘과 기대감이 생기는 것처럼 현대 패션에도 그런 감동을 담고 싶었어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영감을 얻었답니다. 인사동의 공방들, 북촌의 한옥, 동대문의 현대적인 건물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영감이었어요. 한국의 거리에서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죠. 특히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수백 년 된 한옥들 사이로 스며드는 현대적인 감각,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곳에서 전통을 재해석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보자기의 현대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게 된 계기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작품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파리에서 만든 작품들이 서양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보자기였다면 이제는 보자기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형태는 현대적이어도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전통 그대로였어요. 디지털 시대의 보자기가 갖는 의미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화면 너머로도 보자기의 아름다움은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해외 컬렉터들이 온라인으로 보자기 작품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보자기 포장범 영상이 인기를 끌었답니다. 서울의 봄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벚꽃이 지고 녹음이 짙어질 때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죠. 보자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현대 패션의 새로운 길이 될 거라는 거요. 제 디자인 작업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서울의 거리에는 여전히 새로운 영감이 가득했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 디자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을 넘어 하나의 철학이 되어 제 안에 자리 잡았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작품들의 근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2020년 늦여름, 파리는 조용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 같았으면 북적일 거리가 한산했죠. 하지만 패션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열린 것이었답니다. 7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파리 패션위크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대부분의 쇼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화려했던 애프터 파티도 취소됐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됐어요. 물리적 제약 없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VR과 AR을 활용한 디지털 쇼룸에서 선보인 보자기 스카프는 전통과 현대 기술의 특별한 만남이었죠.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 스카프를 360도로 돌려가며 볼 수 있었고 이 새로운 시도는 큰 호평을 받았답니다. 판매 성적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특히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은 출시 직후 품절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파리에서는 K-컬렉션 패션쇼도 열렸어요. 한국 디자이너 4명의 작품이 소개됐는데 파리 패션협회장도 참석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죠. 저도 그들의 작품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았어요. 같은 전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흥미로웠답니다. 프랑스의 패션 저널리스트들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보자기를 이국적인 소재로만 보지 않았죠. 보자기는 단순한 포장천이 아닌 하나의 예술 형식이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현대 패션에 접목한 시도를 높이 평가했어요. 파리의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며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어요. 서울에서 배운 전통 기법들을 하나하나 적용해가며 파리의 감성으로 재해석했죠. 실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서울의 장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에르메스는 한국 아티스트들과의 새로운 협업을 제안했어요. 보자기의 성공을 이어 더 다양한 한국 문화 요소를 현대 패션에 담아보자는 거였죠.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변화를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전통미가 파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샹젤리제 거리의 매장들은 한국적인 요소를 디스플레이에 활용했고 패션 학도들은 한국 전통 공예를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심이 많은 그들에게 보자기의 재사용 가능한 특성과 환경 친화적인 철학은 매력적으로 다가갔죠. SNS에서는 보자기를 활용한 다양한 스타일링이 트렌드가 됐어요. 늦가을의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풍경 속에는 한국의 색채도 스며들어 있었죠. 보자기를 통해 맺어진 두 문화의 만남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2022년 봄,
파리의 에르메스 매장 쇼윈도에는 특별한 디스플레이가 걸렸어요. 한국 작가와 협업한 쇼윈도였죠. 그곳에서 제 보자기 스카프가 바람에 날리는 듯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었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시그니처가 된 보자기를 보며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보자기 프로젝트가 이제는 패션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죠.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는 MZ세대에게 보자기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 이상의 의미를 가졌답니다. 매주 파리 곳곳에서 한국 문화 행사가 열렸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미에 매료됐고 보자기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받았죠. 왜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이제야 알게 됐을까?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답니다. 에르메스의 행보도 달라졌어요. 2015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사정전 집기 재현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유산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예상치 못한 변화였지만 이런 진정성 있는 관심이 더 큰 신뢰를 만들어냈어요. 제 작업실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했어요. 이제는 보자기의 기법을 현대 패션에 접목하는 것을 넘어 보자기의 철학 자체를 담아내려 노력했죠. 물건을 소중히 감싸는 마음, 자연을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나눔의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코스모폴리탄에서 K보자기를 다룬 기사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알자스의 작은 전시회에서 처음 본 그 보자기가 이제는 세계 패션의 새로운 영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세계 각국의 패션 스쿨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자기의 접기 방식과 매듭법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였죠. 파리의 유명 패션 스쿨에서는 한국 전통 공예를 주제로 한 특강도 열렸답니다.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느낀 점도 많았어요. 두 도시는 겉보기에는 매우 달랐지만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닮아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보자기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답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지금도 그때 첫 보자기 수업에서 만든 서툰 작품이 놓여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처음 보자기를 배우던 그때의 설렘이 떠오르네요. 아직도 배울 게 정말 많고 앞으로도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파리의 하늘은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하늘 아래서 한국의 색채도 함께 빛나고 있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아름다움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전통 보자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포장천이 아닌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와 나눔의 정신이 담긴 우리의 문화유산이 이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특히 보자기에 담긴 실용성과 예술성,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가 오늘날 전 세계가 고민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보자기처럼 세계에 더 알려져야 할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15분 안에? 그것도 100만 원도 넘지 않는 가격으로 된다고? 여기 무언가에 크게 놀란 핀란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와 한국인 남자 직원을 번갈아 바라보는데요. 두 사람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엘리나라고 합니다.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해서 겪은 놀라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세요. 워낙 자신의 일을 사랑하셔서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도 결혼 생각은 없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근무하시는 대학으로 엄마가 오시게 되었고,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빠는 결혼에 대한 꿈을 꾸셨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아빠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다들 말하는 모태 솔로라고 하죠. 아빠도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처음 아빠를 봤을 때 정말 공부 잘하게 보였다고 그게 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당시 데이트했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의 첫인상이 그냥 그랬었다고 말씀하시면 아빠는 농담으로 내가 그 정도 별로였냐 라고 말씀하시곤 하세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를 달래시려고 하니 자기 안경이 훌륭한 외모를 다 가려버린 거지 라면서 아빠를 달래주시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요. 저도 가끔 부모님이 데이트하던 시절의 사진을 보는데 정말이지 아빠의 두꺼운 검은색 안경테에 사진으로도 느껴지는 두꺼운 안경알은 대단했어요. 솔직히 아빠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이유가 그 안경 때문인 건 명확해 보였어요. 물론 외모로만 판단하는 여자들이 아빠의 진짜 가치를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덕분에 독신주의였던 부모님께서 결혼에 골인까지 하시고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으니 그 안경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신 엄마는 태교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악도 많이 들려주시고 저에게 태교 일기도 써주시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워낙 책을 좋아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임신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자기 전 저에게 사랑한다는 태단과 동화책을 읽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태아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싶지만 5주차부터는 청각 발달의 중요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5개월쯤이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완성되며 발달하게 되는데 태아가 들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많은 대화를 해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책에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유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늦은 나이 결혼에 몇 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기라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낮은 주파수의 아빠, 태담이 태아에게 훨씬 전달력 있게 잘 들린다고 해서 아빠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도 매일 밤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다양한 책을 읽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시던 그 순간이 제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져서 혼자서도 일찍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는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좋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죠. 에리나야, 밖에서 친구들과 놀아보는 건 어때? 엄마가 자주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늘 책 읽는 게 더 재밌어요. 라고 대답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독서에 할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누워서 책을 읽고 너무 가까이에서 보거나 불을 끄고 어두운 곳에서 읽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책을 보려고 집어들었는데 글쎄,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을 비비고 멀리 바라봤는데 멀리 있는 물건도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것도 흐릿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제 나쁜 독서 습관과 과도한 독서로 인해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고도근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살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죠. 안경을 쓰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안경이 젖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운동할 때는 자꾸 안경이 흘러내려서 짜증이 나곤 했어요. 하지만 곧 안경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처럼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에 몰두했어요. 성적은 항상 반에서 1등이었고 덕분에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성적만큼 제 시력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앨범에서 본 사진 속 아빠처럼 저도 어느새 돋보기처럼 두꺼운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보통 안경 제작이 2주 넘게 걸리는데 저는 고도난시라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안경 가격도 엄청 비싸서 안경을 바꿀 때가 되면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대학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워낙 파트타임으로 짧게 하다 보니 100만 원이 넘는 안경값을 감당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금의 안경값을 지불하고도 안경을 받는데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그렇게 기다려서 받은 더 두꺼워진 렌즈의 안경을 쓰고 거울에 제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심란했어요. 언제부턴가 외모에 대해 컴플렉스가 생겨서 점점 제 성격도 내성적으로 되었습니다.
당연히 연애는 언제나 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전공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 학술 박람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의 여행이 저에게 어떤 도전을 가져올지 걱정도 됐죠. 하지만 제가 한국을 가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건 바로 어릴 때부터 단짝으로 지냈던 친구 마리의 조언 덕분이었어요. 마리는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친구인데 책밖에 몰라서 항상 외톨이던 저에게 유일하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락은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뒤 마리가 한국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이 서운했었어요. 마리는 확고한 신념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K-팝에 빠져 있었고 마리는 결국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너무 기뻐했었어요. 한국으로 간 후 한국은 정말 너무 편하고 좋다면서 저에게 종종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했었지만 안경 문제도 있고 우선 집을 떠나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게 아직 용기가 나질 않아서 선택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리와 오랜 시간 통화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마리에게서 들은 내용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넓은 세상을 봐야 시야가 넓어지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고민한 뒤 전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로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니 만일을 대비해 안경을 하나 더 준비하라고 하셨죠. 다니던 안과에 연락했는데 예약 때문에 거의 2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분을 맞추는 것은 포기했어요. 한국에 가서도 안경을 조심히 쓰겠다고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왜 렌즈를 끼지 않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창 외모에 민감한 중학생 때 안경을 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외모 때문에 공부에도 집중도 안 되고 친구들이 제 안경을 보고 할머니 같다고 놀리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시고 계시던 엄마가 어찌하셨는지 제 방으로 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셔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써서 저한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창피하다고 렌즈를 사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의 기다림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안경 때문에 애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많이 속상했겠다.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라고 하시면서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콘택트 렌즈를 구입했습니다. 처음 렌즈를 착용했을 때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눈이 불편하고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렌즈를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처음에 차가운 찜질로 증상이 조금 나아졌지만 결국엔 렌즈 착용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안과를 방문했는데 의사는 제가 렌즈 보존용액에 포함된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렌즈 착용을 중단했고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해야 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안경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대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콘택트 렌즈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분의 안경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조심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엄마는 정말 안경 하나로 다녀올 거야? 혹시 모르니까 렌즈도 준비해봐. 그때는 어렸을 때니 혹시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렌즈는 더 이상 안 맞아요. 안경 조심히 잘 쓸게요. 라고 답했죠. 아빠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면서 에리나 말대로 큰 문제 없을 거야. 새로운 경험 많이 하고 오렴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안경이라는 작은 걱정을 안고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금세 풀리고 설레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어요.
핀란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인천공항은 바깥 모습뿐만 아니라 안쪽까지도 너무나 편안하고 깨끗했어요. 구석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항 안을 청소하는 무인 청소 로봇을 봤을 땐 정말 신기했어요. 우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공항을 나서면서 정보 로봇을 사용해 날씨와 교통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여행의 첫걸음부터 너무나 편리했어요.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친구 마리에게 연락했더니 정말 한국에 온 거냐며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곳도 가자며 구경시켜줄 곳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의 들뜬 목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한국에 온 게 실감이 났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친구와의 약속에 얼마나 변했을까 저도 설레더라고요. 한국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 덕분에 숙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께 연락한 후 저도 긴장이 풀렸는지 그날은 바로 잠이 들었어요. 눈을 뜨니 아침이더라고요. 다음날 마리와 약속한 시간이 돼서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공항에서 산 마스크를 쓰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몇 년 만에 마리를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렘이 가득 차서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는 제 발걸음도 빨라졌어요. 3층에서 내려다보니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서 저도 마스크를 벗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서 마스크를 벗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스크 끈이 제 안경에 걸린 사실도 모르고 저는 급한 마음에 마스크를 휙 잡아당겼는데 세상에 제 안경이 공중으로 휙 날아가 1층 로비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호텔 바닥은 푹신한 카펫도 아닌 딱딱한 대리석인데 순간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실제로도 안경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기도 했고요. 마침 저를 본 마리가 얼른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리는 저를 보고 괜찮냐고 물었는데 제 머릿속엔 온통 안경 생각뿐이었죠.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안경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자 마리가 건네준 제 안경은 정말 처참했어요. 안경 한쪽 알은 빠져나가 버린 상태였고 안경테도 거의 아작이 났더라고요. 하긴 마지막으로 안경을 맞춘 게 벌써 7년 전이니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그렇게 박살이 나도 이상한 게 아니었죠. 일주일짜리 짧은 여행인데 그렇게 박살이 난 안경을 보니 이제 여행이고 뭐고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마리는 우는 저를 보며 놀라면서 어디 다친 거냐며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픈 건 아니고 안경이 없으니 이제 여행이고 뭐고 다 끝났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안경 없이 에스컬레이터도 혼자서 못 내려가는데 어떻게 다닐 수 있겠냐고 말했죠. 그러자 마리는 에이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난 또 어디 아픈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라고 말하면서 마리가 다니는 안경점이 있다며 거기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닦고 나서 한쪽만 붙어있는 안경을 쓴 채로 마리를 가까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마리가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시력이 매우 좋아서 제가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저는 마리에게 어쩌다 안경을 쓰게 됐냐고 묻자 한국에 와서 책도 많이 읽고 휴대폰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마리의 안경은 제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쓴지 안 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디자인도 세련돼 보이고 저처럼 돋보기 같이 두꺼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마리는 밥 먹기 전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부터 맞추자고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맞추는데 1달 넘게 걸릴 텐데 제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자 마리는 무슨 1달이냐면서 우선 가보면 안다고 하며 제 손을 잡고 앞장섰어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마리를 따라갔죠. 가면서도 속상해하는 저를 보며 금방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서 안경점 안으로 들어서자 남자 직원이 마리를 보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는 유창한 한국어로 제 상황을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남자 직원은 한쪽 알만 남은 안경을 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건네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후 제가 믿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부러진 안경을 확인한 후 같은 처방의 안경을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며 제가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안경을 맞춘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7년 정도 됐다고 하니 괜찮다면 먼저 시력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안경점에서 최첨단 장비로 바로 시력 검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직원은 제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안경과 현재 시력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안경은 15분이면 되지만 고도근시인 제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몇 달은 걸리겠다고 예상했기에 저는 마리에게 그만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1시간 정도면 되는데 더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이 아니라 1시간이라고요? 핀란드에서는 안경을 맞추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혹시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어봤죠. 직원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놀라신다면서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안경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이나 2주는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 제작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가 사는 유럽에서는 작업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안사 그리고 안경사 그 다음에 세일즈하는 사람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긴 저도 핀란드에서 안경을 맞출 때 한국 돈으로 10만 원 넘는 돈으로 시력 검사를 해서 처방전을 받아 안경점을 갔었거든요. 직원분은 처방전을 가지고 안경점에 가면 거기서 안경테에 대한 정보를 렌즈 회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안경테를 직접 렌즈 회사로 같이 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렌즈 회사에서 테에 맞춰 안경 렌즈까지 다 깎아서 보내줘야 하니 2주 넘게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의 그동안의 모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안경이 만들어지냐고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한 안경사가 모든 작업을 통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력 검사부터 안경 제작까지 한 사람이 모두 할 수 있어서 정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정말 감탄했어요.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와 빠른 대응에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새 안경테로 1시간 뒤에 완벽한 안경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와, 정말이지 이렇게 빠르게 안경을 맞출 수 있다니. 속도에 한번 놀라고 안경을 써봤는데 세상에, 마치 안개가 거친 숲속을 보듯 온 세상이 너무나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쓰고 있던 안경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안경테는 왜 이리 가벼운 건지 마치 안경을 쓰지 않은 것처럼 가볍더라고요. 그동안은 항상 안경이 무거워서 코가 눌려서 자국이 생겼었는데 거울 앞에 보이는 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안경테가 촌스럽지 않으니 제가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마리는 이제야 제 미모가 빛을 발한다고 하면서 눈이 정말 예뻐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남자 직원분은 저에게 정말 미인이시라고 하면서 기존 안경알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 보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맞춘 안경알은 최대한 압축한 압축렌즈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압축렌즈라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그렇게 무거운 안경을 쓰고 살았던 지난 날을 생각하니 이런 신세계를 모르고 산 게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마리와 그 안경점 직원은 제게 정말 구세주 같았어요. 게다가 믿을 수 없게도 한국은 안경 가격까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안경을 바꿀 때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여기서는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아빠 안경도 사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직원분은 실제로 해외에 사는 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안경을 맞추고 간다고 하면서 안경 때문에 한국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맞추고 다른 일을 보며 관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 한국의 안경 시스템은 세계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안경점을 나왔습니다. 저희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등 여러 관광지를 다니며 구경도 하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본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마리와 작별을 하면서 내년에 또 오기로 약속했어요. 핀란드 공항으로 마중 나오신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안경이 망가졌다는 말을 하면 걱정하실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안경을 쓰고 나타난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우리 딸 맞냐며 안경 하나로 사람이 너무 달라 보인다고 좋아하셨어요. 소극적인 성격과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났고 졸업식 날에는 제 생애 첫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졸업하면 이제 못 볼 것 같아 용기 내서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참 내년쯤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서 아빠의 저 투박하고 무거운 돋보기 안경을 바꿔드리고 싶거든요. 내심 아빠도 제 안경을 만져보시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한국에서 안경 여러 개 살 돈도 충분히 모아놨습니다. 지난번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디자인의 안경테도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몇 개 더 사오려고요. 부모님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자칫 엉망이 돼버릴 수 있었던 첫 여행은 제 인생에서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저에게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 한국과 한국인분들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엘리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